존재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거나 이 세상의 모든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 준송은 아내가 아팠던 지난 6개월의 시간이 꿈처럼 느껴졌다. 아내가 언제나 누워있던 침대에 걸터 앉았다. 그러자 기운 없이 누워있던 아내의 환영이 보이는 것 같았다. 베개 옆엔 아내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즐겨 읽던 책, 그리고 투병 중에도 손에서 놓지 않았던 습작 노트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저 노트 때문에 얼마나 자주 다투었던가. 결혼 초기에 아내는 종종 촬영을 마치고 돌아온 준성 곁에 다가와 노트를 펼치곤 했다. 그럴 때면 준성은 긴장했다. 아내가 구상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남편으로서의 아량으로 들어줘야 할까? 아니면 PD로서의 직업정신에 입각해 조언을 해야 할까? 처음엔 애써 장점을 말해주던 준성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악평이 이어졌다. 더럽게 재미없네. 인물도 매력없고 끝이 너무 뻔해. 그도 그럴 것이 아내는 정말 글재주가 없었고 아내가 구상한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엉성했다. 결국 헛된 희망을 주느니 차라리 꿈에서 깨도록 하는 편이 낫다고 준성은 결론지었다. 그만 좀 해. 재능도 없고 아이디어도 없으면서 대체 왜 그렇게 추리소설을 쓰려고 그러는 거야? 그 후로 아내는 더 이상 준성을 괴롭히지 않았다. 아내의 글에 준성의 심장이 쿵 내려앉은 것은 단 한 번뿐이었다. 나 위암이래. 아내는 그 5글자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장례식을 치른 지금에서야 준성은 문득 그것이 궁금해졌다. 하지만 이젠 절대로 알 수 없는 일이다. 쓰던 물건 몇 개 외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 아내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으니까. 준성은 보잘것없었던 아내의 인생에 허탈함을 느끼며 아내의 습작 노트를 펼쳤다. 위암 투병을 하는 중에도 놓지 않았던 노트였기에 아내의 마지막 흔적을 느끼고 싶었다. 습작 노트의 마지막 장에 끼워져 있던 사진 한 장이 툭 하고 침대에 떨어졌다. 아직 건강하던 시절의 아내가 낯선 남자와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이었다. 뭐지? 다음 날 죽은 아내의 핸드폰을 처분하려던 준성은 아내의 핸드폰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다. 외국에서는 많이 사용하지만
우리나라에선 그다지 사용하지 않는 메신저 앱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유일하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 아내의 생일, 결혼기념일, 아내가 즐겨 사용하던 비밀번호, 준성의 생일. 번번이 실패였다. 준성은 앱 열기를 포기했다. 준성이 잠깐 잠이 들었을 때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알람 소리가 들려왔다. 알람을 해제하는데 메모된 내용이 조금 이상했다. 켄타를 처음 만난 날? 켄타? 누구지? 준성은 조금 전 포기했던 메신저 앱을 다시 열었다. 그리고 오늘 날짜를 넣었더니 단단히 잠겨있던 비밀의 문이 스르륵 열리고 말았다. 친구로 등록된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다. 켄타. 그리고 그와 아내가 주고받은 메시지는 모두 일본어였다. 아내가 일본어를 할 줄 알았던가? 아내에게 일본인 친구가 있었던가? 준성은 아내가 아닌 낯선 이의 휴대전화를 훔쳐보는 기분이 들었다. 번역기 앱을 다운받는 그 짧은 순간에 준성은 메신저 앱을 가득 채운 이모티콘을 훑어보았다. 감정 표현이 서툴러 말주변이 없던 아내. 수줍음이 많아 애교 같은 건 기대해 본 적 없는 아내였다. 그런 아내가 보낸 거라곤 믿기지 않는 애교스럽고 유치한 이모티콘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한 줄 한 줄 번역기를 사용해 읽어가던 준성은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다. 뭐? 두 사람의 사랑? 아침 인사를 주고받고 일상을 나누고 사랑을 속삭이고 밤 인사를 주고받고 준성은 대화의 시작 지점을 알고 싶어 거슬러 올라갔지만 아내와 켄타의 메시지는 끝도 없이 이어졌다. 두 사람의 마지막 메시지는 아내가 죽기 이틀 전이었다. 켄타라는 남자는 아내가 곧 죽을 것을 예견하지 못한 채 평소처럼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다. 두 사람은 평범한 연인처럼 일상적인 사진들도 주고받았다. 출근하는 남자, 휴식 시간의 남자, 낚시하는 남자, 목욕 가운을 입은 남자. 어제 아내의 습작 노트에서 발견한 사진 속 남자와 동일인이었다. 준성은 아내보다 10살쯤 많아 보이는 낯선 일본인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내가 전송한 사진 속의 아내 역시 낯설었다. 준성에게는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환한 미소와 사랑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리고 아내의 사진 뒤엔 만나고 싶어 견딜 수 없다는 켄타의 말이 이어지곤 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 화면을 내리던 준성의 손이 어떤 사진 앞에서 멈추었다. 흑백의 작은 점, 태아의 초음파 사진이었다. 그 사진 직후에 32분 50초의 영상 통화 기록이 있었다. 통화가 끝난 후 미안하다는 켄타의 말과 괜찮다는 아내의 말이 몇 차례 이어졌다. 자신 모르게 아내가 임신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준성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준성은 아내의 휴대전화를 손에서 내려놓았다.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준성은 자신의 오해가 아닐까 생각했다. 하지만 눈으로 본 메시지와 사진들이 모든 게 사실이라 증언하고 있었다. 준성은 지금 이 순간 아내에게 솔직하게 물어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아내는 이미 죽었다.
며칠 후 아내의 화장대 서랍에서 일본어로 쓴 편지 몇 통이 발견되었다. 국제우편으로 송달된 편지의 발신자는 역시 켄타였다. 반듯반듯한 한자들 몇 개 외에는 준성이 읽을 수 없는 일본어였다. 그리고 아내가 켄타에게 쓴 미처 붙이지 못한 편지들이 보였다. 번역기 앱으로는 편지를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준성은 일본어 통역사를 수소문해야 했다. 통역사가 보낸 켄타의 편지 번역본을 보고 준성은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다. 편지에서 켄타는 아내가 쓴 엉성한 추리소설에 대한 호평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한국보다는 일본 쪽의 추리소설 시장이 더 크다는 것과 앞으로 더 열의를 갖고 쓸 것을 권유했다. 아내의 글을 정말 읽어봤다면 절대 그런 칭찬은 할 수 없을 텐데. 준성은 만난 적도 없는 켄타에게 진심으로 화가 났다.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것도 부족해 거짓말로 아내를 부추기다니. 어쩌면 켄타는 아내가 절실하게 듣고 싶어 했던 달콤한 말들로 아내를 유혹했는지도 모른다. 인정받고 싶어 하던 아내가 켄타의 거짓 호평에 마음을 내준 게 틀림없다. 준성은 켄타라는 인간이 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또다시 배신감에 휩싸였다. 어느 날부턴가 준성에게 작품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아내는 사실 저 멀리 바다 건너에 사는 일본인 연인과 그것을 낱낱이 공유했던 것이다. 이어서 준성은 아내가 켄타에게 쓴 미처 붙이지 못한 편지의 번역본을 읽어내려갔다. 그 편지는 애석하게도 켄타에 대한 아내의 사랑으로 가득했다. 모르는 사람이 읽는다면 첫사랑에 빠진 소녀라고 생각할 지경이었다. 그러다가 다음번 편지에선 좀 더 노골적인 애정 표현들이 등장했다. 그들이 함께 보낸 밤에 대한 그리움과 지금 비록 몸은 다른 남자와 있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켄타의 것이라는 고백도 있었다. 그리고 아내는 준성과의 이혼이 결정되면 당장 켄타에게 가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 편지에선 암투병으로 지칠 대로 지친 아내의 심경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하지만 아내는 죽음 앞에서도 켄타만을 사랑하겠다고 맹세했다. 편지의 번역본을 들고 있던 준성의 손이 덜덜 떨려왔다. 누구보다 믿었고 누구보다 사랑했던 아내였다. 간병을 직접 하진 않았지만 투병 중에도 곁에서 아내를 지킨 것은 준성이었다. 그런데 그런 아내에게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아내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면서도 오직 켄타만을 그리워했다니. 하지만 배신감보다 더 준성을 절망케 하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이 모든 일을 추궁할 당사자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준성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눈물을 삼키는 것뿐이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켄타라는 이 남자, 어떤 사람일까? 아니, 그보다 내 아내는 어떤 사람이었던 걸까? 준성의 마음속에서 아내와 보낸 지난 시간들이 신기루처럼 무너지고 있었다.